점점 재밌어지지 않으세요? 아닌가? 약 올리는 건가? 보다 보면 재밌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민법은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쉽게 강의를 하세요. 쉽게 아주 재밌게. 예. 근데 볼 때는 아주 좋아. 재밌고 막 그래. 문제가 안 풀려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아까 처음에 바둑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미적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끝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직각절벽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민법은 직각절벽을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평탄한 길이 나와요. 이게 민법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요구에서 이제 탈락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힘드니까. 그걸 좀 버티시고 견디시면 돼요. 근데 이제 11, 12월 달은 이제 용어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 세부적인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쭉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달쯤 그때 여러분들이 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로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권리가 생긴다 그랬고요.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이죠.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 이제 강론 부분에 가면 우리 시험법에 있는 물권 7개가 나오죠.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7개의 권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권리가 어떤 거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되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강론에서 권리가 7개가 나오는데 그 권리가 어떤 건지만 언급을 할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권리다. 그러니까 권리 7개를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총론에서는 이제 공통적인 몇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입문 과정에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총론 부분은 일단 물권의 기초 부분이 있고 물권의 변동 부분이 있어요. 자, 기초 부분과 변동 부분에서 합쳐가지고 한 서너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나오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먼저 기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물권의 뜻이죠. 물권의 뜻. 물권이란 게 뭐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지배. 여기서 이제 지배가 뭐냐? 간단하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걸 지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책을 사셨어요. 그죠? 그럼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 소유권은 책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 책을 내가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뭐 1,000원을 받고 수익, 팔아먹고 이런 게 물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요 사용수익 처분, 즉 지배를 직접적, 절대적, 독점적, 배타적 요런 말이 붙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개념을 기억하시면 요걸 구별해. 직접적 지배, 절대적 지배, 독점적, 배타적 지배. 요게 무슨 뜻일까? 그것만. 근데 요거 이해하려면 채권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채권.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한다, 사용수익 처분한다 그랬는데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가 사람이죠? 채무자에게 사람이죠? 뭐뭐 해라. 뭐뭐 하라. 행위. 급부라고도 해요. 이거를 청구, 요구 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뭐뭐 해라.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꽂았어요. 갚을 날짜가 됐어.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연락을 해서 갚아라. 청구하겠죠. 이게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자, 여러분 학원과 계약을 하셨고 학원은 저하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민법을 강의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해라 요구할 수 있죠. 그 채권이에요.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이정환이한테만 민법 강의하라 청구하실 수 있죠. 박상호 선생님한테 민법 강의하라 그럼 박상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난 민법 모르는데? 그러시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민법을 강의하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 이정환이한테만 행사. 그죠? 이렇게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걸 상대적 권리라고 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그런데 물권은 내가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소유권을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내 책에 손대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고 손대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절대적. 다르죠? 두 번째, 채권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그리고 채무자가 그 하라고 한 걸 이행을 해야 채권자는 만족스럽지요.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강의해라. 그런데 제가 묵묵부답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은 만족스러워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죠? 결국 채권이란 건 만족스러우려면 채무자가 요구받은 행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권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간접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간접적. 반면에 물권 어때요? 내가 내 책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직접적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권리가 만족을 얻을 때, 권리를 행사할 때 누구의 협조도 필요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직접적. 그죠? 마지막. 여러분이 이정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독점적인가요? 여러분 중에 누구 어느 한 분만 독점적으로 저한테 강의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 똑같지요? 평등해요. 비독점이에요. 평등. 반면에 물권은 내 물건은 나만. 다른 사람은 내 허락 없이는 내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죠. 독점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권의 특징인 직접적, 절대적, 독점적이라는 말을 채권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채권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을이 갑에게 돈을 꿔줬으면 갑에게만 돈 갚으라 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돈 갚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즉 대항력이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 행사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뜻과 특징, 그리고 채권과의 다른 점,
요거를 기억하시고 대항력의 개념까지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48페이지 물권의 의의가 있죠? 거기에 보면 물권의 의의가 있고 밑에 보면 쭉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번 직접 지배, 4번 배타적 독점적 지배, 오른쪽 절대적 지배. 뭐 요 정도. 요 정도. 다시 오른쪽에 보면 특질이 나와 있죠. 반가로 2번 직접적 배타적 지배.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해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해 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배권이라고 돼 있죠. 아까 지배가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말한다. 대표적인 게 물권을 말하고 4번 우리 시험에서 지배라는 말이 나오면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절대권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3번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참고의 채권이 있죠. 양가로 1번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특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98조, 99조, 100조, 101조에서 물건이 어떤 건지 쫙 조문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물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요. 뭐 유체물이라는 건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그럼 자연력은 뭐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유체물의 반대가 자연력이야. 그럼 뭐예요? 무체물. 다만 관리가 가능한 거여야 돼요. 전기, 에너지, 빛, 음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물건이에요. 우리 민법상. 그 물건 중에서 99조에 보면 부동산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에 먼저 동산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민법상 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1항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정착물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착물을 둘로 나눠야 돼요. 건물과 건물이 아닌 정착물. 그리고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 반면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 뭐가 있을까요?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이거는 토지의 일부. 이렇게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부동산이 어떤 건지는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 종물, 과실, 원물, 과실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 중에서 주물과 종물만 좀 밑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이 물건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할 때 요거를 종물이라고 부르고 요걸 주물이라고 불러요.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물건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일 때 이걸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에 주유기가 있어. 주유소 부지나 주유소 건물, 땅하고 건물, 부동산이죠. 주유기가 부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건물 캐노피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도 있죠. 주유기가. 어쨌든 이 부지에 세워져 있는 주유기나 건물 캐노피에 달려있는 주유기 둘 다 주유소, 일상용도가 뭐예요? 주유. 이때 요거 꼭 필요하죠.
이런 걸 주물종물이라고 해요. 이 주물종물은 나중에 저기 물권법 강론 가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 직접적인 시험법은 아니지만 간단히 A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상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서 B라는 물건이 필요했을 때 A가 주물, B가 종물이 된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일상 용도는 주유다. 그 주유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주유기. 반면에 주유소에 있는 세차기. 세차는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세차기는 종물이 아니구나. 그냥 물건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강론 가면 한번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물건은 좀 전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그랬고 물건 중에서 이제 부동산 동사는 구별해야 되는데 아까 물권의 특징이 독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독점성으로부터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하나 나온다.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몇 개? 하나. 그죠?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있어. 그러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권은 물권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한다는 원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일물일권주의를 한다.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도대체 하나의 물건이 어떤 거냐 기준. 그 중에 특히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그것만. 자, 토지는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 일필토지가 하나의 땅, 일동건물이 하나의 건물. 그 필과 동. 건물을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그랬더니 채로 판단하죠. 채. 한 채, 두 채. 그거 아니고 한 동, 두 동. 필단위와 동단위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좀 전에 제가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1동. 한 동이죠. 하나의 건물이죠. 하나의 건물인데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동이 만약에 20개 호가 있다. 그럼 소유권이 몇 개예요? 20개야. 아니 일물일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의 건물인데 왜 소유권이 20개가 있지? 이게 뭐예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이렇게. 원칙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른쪽에 보면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상식적으로 쭉 내려가면 니은 한동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겠구나. 101동에 소유권이 20개가 있을 수 있구나. 자, 이때 이 소유권 이거를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고 일물일권주의가 뭔지는 지금 확인했고 그 예외에 해당되는 걸 쫙 몇 가지를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딱 대표적으로 본 거예요. 한동 건물 일부에 수개의 무슨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구분 소유권에 관한 걸 나중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 확인하시고 맨 밑에 보면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산 양도담보권. 자,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냥 빌려달라 그러면 안 줘. 뭘 맡기고 빌려야 돼. 이걸 담보라고 해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자, 이때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동산을 누구한테 맡기고 돈을 빌려. 얼핏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당포가 생각이죠. 전당포. 에? 전당포, 지금은 뭐 전당포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돈 급하면 뭐 애들 돌반지라든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그죠? 이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나 애들 돈 반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그럼 이 전당포 주인은 돌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고 안 갚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요. 그죠? 이런 권리를 질권이라고 해요. 이런 전당포 주인의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질권. 근데 다행히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금반지나 돌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서 돈을 빌리려면 갖다 맡겨야 되죠. 전당포 갖다 맡겨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산이 돼지가 100마리야. 이 돼지를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야 돼. 이 돼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분명 동산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은 질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돼지 100마리를 몰고 어디다 갖다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야 돼. 민법에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당포 주인이야. 어떤 놈이 돼지 100마리를 몰고 와서 이걸 맡기고 돈을 빌려가겠대. 빌려줄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담보로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데 이거 몰고 전당포를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고 채권자한테 가서 돈을 빌려요. 빌리면서 야, 그래 너 뭐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 돼지 100마리 있는데 어쩌려고? 혹시라도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계약서를 써요. 약정을 그렇게 해.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맡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건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믿지를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줘. 뭐라고? 혹시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가져가. 네가 소유권 가져가.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질 않으면 갑한테 가가지고 돼지 내놔. 그러겠죠. 소유권을 얘가 가져가 버려요. 자, 아까 전당포 주인은요, 돈을 갚지 않으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들을 팔아가지고 회수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돼지 100마리가 내 손에 없어.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걸 뭐 갖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돼지 소유권 내가 가져가 버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돈을 회수해요. 이런 계약을 당사자들이 해요. 왜? 이거 전당포 갖다 맡기질 못하니까. 민법에서는 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리려면 질권에 의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질권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못 갚으면 돼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 있더란 말이지. 그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관습적으로.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이 권리를 인정을 해줘요. 어떻게? 갑이 담보를 제공하되 을은 그 담보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 이거를 대법원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면서 그 권리를 질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고. 그래서 새로 이름을 붙여요. 동산, 양도, 담보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동산, 양도, 담보권. 개념 잡으셨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자, 우리는 물권의 뜻과 객체의 물건이 어떤 건지 간단히 봤고요. 세 번째가 물권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이 물권의 종류는요, 민법에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 이 185조 때문에 그래요. 185조는 물권의 종류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조문 제목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맘대로 이런 뜻이고 창설이란 말은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85조는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거,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 외에는 함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자, 여기서 법률은 국회 제정법을 말, 국회가 만든 법. 그 다음에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법원. 결국 당사자가, 일반 국민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조문과 반가를번의 의 정도 일단 기억을 하세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맨 밑에 4번을 보세요.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라고. 대법원에 의하면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공원이용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사도통행권이란 것만 하나 생각해 봅니다. 또는 관습상 통행권이라고도 불러요. 자, 여기서 사도란 개인 소유 땅이에요. 개인 소유 땅.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땅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보면 공간정보법 공부하죠. 거기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기에 보면 2조에 지목이 쫙 28개가 나와요. 이 땅은 국가 입장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해라. 에? 거기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지목 중에 하나가. 이게 그거예요.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사도라고 해요. 두 번째, 이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에? 쉽게 생각하세요. 사도통행권이란 남의 땅을 통행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 동네 주민들이 오랜 동안 통행하던 도로가 있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수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은 읍내로 통행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 땅주인 갑이란 놈이 건물을 짓겠다고, 집을 새로 짓겠다고 측량을 딱 했더니 자기 땅이 여기까지야. 그럼 갑은 당연히 자기 땅 여기까지니까 이 펜스로 막아버린다면 이렇게. 그럼 여길 다니고 있던 동네 주민들은 통행을 못하죠. 당연히 반발하겠지. 그죠? 대법원으로 달려갔어요. 대법관님, 이 땅은요, 갑소유 땅이기는 하나, 대대로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놈이 느닷없이 여길 막았습니다.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산을 넘어 다녀야 됩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통행을 했으니까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걸 사도통행권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게 팔라요. 아무리 장구한 세월 타인 토지를 통행했다 해서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당사자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거 통행권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민법 185조가 함부로 권리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5조에 의해서 이런 권리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란다. 물권 법정주의. 네. 일단 물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물권이 뭐냐? 채권과 간단히 구별해야 되고요. 물건이 뭐냐? 중에서 부동산, 동산 구별하고 특히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다음에 일부 밀권주의. 뜻.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이런 건 머릿속에 일단 박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물권 강론에 가면 개개의 물권이 나온다 그랬죠? 그 개개의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에요. 그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입문 과정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꼭 이해하셔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하는 계약을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월세 있죠. 전세 또는 월세.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집주인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대인이라고 불러요. 전월세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하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임차권. 근데 이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대항력이 없다 그랬어요. 대항력. 자, 대항력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주택을.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에요.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얘한테 주장해. 나가라. 내 집이다. 그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을이 이 임차권을 병에게 못 나가. 나 임차권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아까 물권과 채권을 구별했잖아. 물권은 절대적 권리,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채권은 상대적 권리, 아무한테나 주장 못해.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원칙이란 말이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뭐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게 우선적 효력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반가로 2번에 보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인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이유는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고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이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원칙 예외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임차권에 뭘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항력.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을 이 길이란 이야.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 전월세 하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꼭 하죠. 이것 때문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을 한 거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 같은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원칙이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새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채권에 뭘 부여하게 된다? 대항력.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원칙과 2번 예외 기업 A, B가 있죠. A, B가 있어요. 다만 이 대항력을 갖추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도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 이제 그걸 임대차 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뼈대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나중에 임대차 가서 대항력이라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게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1번 원칙과 2번 예외 기업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가 한 장을 넘겨보면 참고해 보면 당해세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해세 채권은 나중에 저기 이제 저당권 가면 나오는데 당해란 말은 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물건 뜻이에요. 해당하는 물건. 어떤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 이게 당해세 채권이에요. 채권 중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경매가 되고 있는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 A 토지가 경매가 된다. A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A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당권은요, 나중에 이제 물권 강론에서 보게 되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얘는 이걸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이걸 변제라고 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땅을 경매를 넣으면요, 온갖 채권자들이 들러붙겠죠. 자신도 돈을 회수하려고. 안 붙을까? 갑한테 돈 꿔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들러붙는 사람들 중에 국세청도 있어요.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있어. 뭐 소득세도 안 냈고, 요 A 토지 재산세도 안 냈고, 뭐 B 토지 재산세도 안 냈고, 등등등등 막. 그 세금을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국세청 등 과세기관도 경매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세금을 내라! 라고 청구해요. 이걸 교부 청구권자라고 해요, 교부권. 국세청도. 그런데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와 이 국세청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보통의 세금은 이 저당권이 등기된 날짜하고 이 세금들의 법정 기일이 있어요. 세법을 보면 내가 저 세금을 납부해야 될 과세 기준일이라고 날짜가 나와요. 그 날짜 선우 가지고 판단을 해요. 보통. 국세청의 세금 채권하고 저당권과의 선우는 저당권 등기된 날짜와 그 세금의 법정 기일하고 비교해 날짜를. 그래서 선우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 경매된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 A 토지 재산세,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당해세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줘요. 선후를 따지지 않고. 그럴 때 당해세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그 세금은
그 세금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최우선에서 배당받게 된다. 그럼 보세요. 국세청이 이 경매가 되고 있는 이 A 토지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 이 세금 채권이 언제나 저당권 같은 물권보다 먼저 받지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당해세 채권이 언제나 저당권 같은 물권보다 먼저 받지요. 그렇죠? 이런 예외들이 있다. 다시 한번 우선적 효력과 관련해서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대원칙 뭐가 우선? 물권이 우선. 근데 예외 채권이 뭘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채권이 우선한 경우가 있지. 또 하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채권이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것도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우선하는 대원칙에 예외가 두 종류가 있게 되는 예외. 그죠? 그 예외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당해세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해세 채권 바로 위에 보면 표가 있고 표 위에 비가 있죠. 다음 채권은 어떤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경매대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본 게 3번 당해세 채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당해세 채권은 그냥 이렇게 한번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번하고 2번입니다.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하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저당권과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가서 보게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물권이 우선하는데 물권보다 채권이 우선하는 게 있구나. 예외구나.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 예외를 물어봐요. 예외를 물어보기 때문에 예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를 하려면 원칙도 알고 있어야 되죠. 결국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외가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우선적 효력과 관련해서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이 우선한 예외가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하나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가 하나 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외죠. 그 기본 틀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권이 왔어요. 지금 우리 물권의 기초를 보고 있는데요. 자, 물권적 청권. 우리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책 보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내 물건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가져갔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게 물권적 청권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에 권리를 갖고 있는데 누가 그 물건을 지배하는 걸 방해하고 있더라. 내가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누가 방해하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청구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책걸상을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책걸상에 대해서 책과는 달리 소유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나중에 온 사람이 내 책과 가방을 옆으로 치고 자기가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거 내가 자리 잡은 건데
비켜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네 거냐 그래. 내 거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내 책을 가져갔다면 당당하게 내 책 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책걸상은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리를 뺏은 놈한테 비키라 그러면 이게 네 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 내 건 아니잖아. 이럴 때 주장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뭐라고요? 점유권이에요. 내가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게 점유권이야.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든 소유권이 없이 단순히 점유권만 있든 누군가가 그걸 침해하면 돌려달라, 방해하지 말아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서술에 보면 반가로 2번 예를 들어 갑소유 노트북을 의리 말없이 가져갔을 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내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할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좀 전처럼 내 물건이 아니지만 내가 차지하고 있던 정우하고 있던 물건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종류 물권의 침해 유형에 따라 가져간 놈한테는 반환을, 방해하고 있는 놈한테는 방해 제거를, 방해할 것 같은 놈한테는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데 이게 점유권과 소유권에 마련이 되어 있다.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밑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참고가 있어요. 질권 아까 말씀드렸죠.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 그랬죠. 그다음 준용이 나왔는데 준용 뭐였죠 아까? 적용하라 그랬죠. 어떤 법에서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뭐라 한다? 준용.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일단 요 정도가 물권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물권이 개념이 조금 어렵고 민법 총칙도 그렇지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그럼 훨씬 빨리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기초를 가지고 다음 주에 물권 변동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강론의 7개 권리가 어떤 건지 그 개념 또 원칙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그 복습을 하실 때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지 뭐 입문서라고 해서 이걸 처음부터 꼼꼼히 읽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읽혀지지도 않고 혹시라도 내가 활자화된 걸 보고 싶으시면 체크해드렸던 부분 그런 것들만 자꾸 읽으시고 정리되어 있고 용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셨다가는 공부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니까 듣는데 보는데 인강을 통해서 녹화하는 걸 통해서 자꾸 보고 듣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